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요소수 사놔야 하지 않을까? 디젤차, 즉 경유차 모는 사람들의 마음이 또다시 바빠지기 시작했대요. 중국 정부가 자국 업체들에게 요소 수출을 중단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2년 전 요소수 대란 때 겪었던 고통이 스멀스멀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은 이렇게 걱정하는데 정부의 반응은 매우 다르더라고요. 충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음 놓고 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진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지,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될지, 이거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시내 마트에 아주 우려스러운 안내가 붙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인 1개.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 차량 요소수 수급량 부족으로 한 사람이 한 개만 사세요. 2개 이상은 안 돼요. 이 구입을 제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이렇게 1인 1개 안내가 붙은 그 매대에 이 요소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소수는 이미 벌써 품절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사가서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요소수 언제 재입고될까? 매우 큰 마트였거든요. 그런데 거기 관계자들은 명확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이 해당 마트 직원은 언론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한 번에 2개, 3개씩 사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니 결국 품절됐다. 다들 언제 재입고되는지 묻는데 나는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러면서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온라인은 어떤가요? 맞아요. 이게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여기서도 요소수를 많이 사잖아요. 이미 쿠팡이나 이마트, 11번가 등에는요. 요소수가 인기 판매 품목에 올라와 있어요. 베스트 판매 품목. 근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거 클릭해 보면요. 품절을 알리는 안내글이 붙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벌써 다 팔렸다는 겁니다. 특히 광고 많이 하잖아요. 박기량 씨가 나오는 광고, 이 요록스 광고. 예. 이 롯데 정밀화학에서 만드는 요소수의 브랜드가 요록스죠. 여기에서도 공식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가서 많이 사시거든요. 근데 그 공식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일시적인 주문 폭증으로 인해 택배 서비스가 한계에 도달했다. 이러면서 긴급 배송 중지, 판매를 당분간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안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자 요소수 가격도 들썩이고 있어요. 이 경유차 모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보통 사실 때 10리터짜리 많이 사시잖아요. 이거 사놓고 뭐 나눠서 넣어도 되니까요. 근데 이달 초만 해도 이 요소수 10리터가 10,000원에서 비싸야 15,000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팔리는 거 보면요. 이미 20,000원에서 30,000원. 가격이 꽝충 꼈다는 거예요. 물론 2021년 이 요소수 대란이 났었을 땐 이 10리터짜리가요. 10,000원밖에 안 하던 게 100,000원까지 뛰기도 했었거든요. 뭐 그렇게 많이 폭등한 건 아니지만 벌써 20,000원이네? 30,000원이네? 이러다가 2년 전처럼 100,000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몰려온다는 거죠. 또다시 가격 폭등하면 이거 어쩌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소비자들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정부의 말, 이거 믿기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필요하지 않는데도 혹시나 또다시 요소수 품절 사태가 올까봐 이런 마음에 2개, 3개, 좀 많게는 뭐 4, 5개 미리 쟁여두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일반적인 운전자,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들, 애가 타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택배업이나 운수업 종사자분들. 네. 이분들은 대부분 화물차를 몰고 계시잖아요. 물론 요즘은 화물차도 전기차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화물차 하면 대부분 경유차죠. 근데 이 화물차가 생계의 수단인데 2년 전처럼 요소수 대란이 벌어지게 되면 이분들 생계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화물차의 상당수 경유차이기 때문에 요소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예 시동이 안 걸리거든요. 차를 네. 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 어쩔 수 없이 미리 쟁여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 앞서 마트에서처럼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처럼 요소수 품절 사태가 실제로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요소수 사태 원인이 뭘까? 중국에서 수출 규제한 것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원인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박 PD도 얘기했던 중국의 수출 규제. 뭐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이 수출 규제한 것은요. 자동차용 요소수는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요소수냐? 이 요소수가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자동차용 요소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업용 요소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료를 만드는 데 쓰는 요소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에서 이 비료용 요소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비료용 요소수 수출이 급증하면서 요소 비료 가격이 급등했다고 해요. 실제로 중국 세관에 따르면요. 7월 중국의 비료용 요소 수출이 32만 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양이냐?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14.7%나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2배가 넘게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요, 석 달 전 1톤당 30만 원 정도 하던 요소 선물 가격이요, 이번 달에는 무려 43만 원, 50% 가까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죠. 왜 중국의 요소 수출이 급증했을까요? 혹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박 PD가 정확히 보셨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니, 근데 이거랑 뭔 상관이지?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거를 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뭐냐면요. 최근 곡물가가 들썩인다라는 뉴스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밀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최근엔 또 설탕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면서요. 이런 곡물 가격 급등, 뭐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곡창, 유럽의 빵 공장으로 불렸던 우크라이나, 여기에서 생산된 곡물의 수출길이 지금 막히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이걸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사온 밀을 주식으로 했던 국가들이 많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싼 값에 밀을 사와서 빵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먹던 그런 나라들, 유럽 국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엄청나게 수입하던 국가들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들 나라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수출 못하고 있잖아요. 당장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들 국가들, 그러면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들 국가가 힘을 합친다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끝낼 힘도 그렇죠. 없고요. 아니,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되지 않을까? 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많이 생산하잖아요. 미국에서 생산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요, 그렇게 해도 되긴 되지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앞서 얘기처럼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식량 무기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밀을 많이 수출하던 인도 같은 경우에도 수출을 아예 막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자국 국민들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밀 수출을 슬금슬금 줄여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 수입하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 식량 수입국들 어떻게 할까? 방법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국 내
그동안 농사를 안 짓던 곳에 아니면 농사를 짓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싼 밀이 들어오면서 농사를 포기했던 그런 지역에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 자국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안 하던 걸 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맞아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렴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을 먹었으면 됐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농사 이들 나라에선 대부분 포기해왔거든요. 이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서 꽤 많이 들어왔어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놀리거나 아니면 다른 뭐 생산성 있는 돈이 되는 뭐 목축이나 이런 것들로 바꾼 논이나 밭이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에서 이런 곳에서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땅에서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안 하던 곳에서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지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지력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1, 2년 이 지력 회복하는데 시간을 보낼 수 없잖아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필요를 많이 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당장 거기서 밀 생산 그리고 다른 곡물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비료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지금 비료를 대량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대량으로 이 비료를 수입하는 나라가 늘어나면서 중국 내에서 비료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국도 곧 가을 밀 농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비료 달라 해가지고 수출 많이 하다 보니 앞서 얘기처럼 정작 자국 내에서 필요한 비료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중국 공산당 어떻게 할까요? 부랴부랴 비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 수출을 통제하고 나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요소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보시면 이게 비료용 요소지 차량용 요소수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 얘기 맞습니다. 큰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정부도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차량용 요소수 국내 재고 지금 2달치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라고 강조를 해요. 통계를 들이대면서 봐라 2달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이 통계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불안이 사라졌을까요? 바로 통계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국내 차량용 요소수 중 중국산 비중이 얼마나 될까? 왜 이 질문을 꺼냈냐면요.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 이때 요소수 풍기 현상이 대선 토론 시간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때 어떤 대답을 했는 줄 아세요? 정부는 그동안 뭐 했는지 의문이다. 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다. 이런 날선 비판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했느냐? 지금이라도 대중국 특사단을 준비하고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해외 의존도가 높고 특히 특정 국가의 수입을 의존하는 희귀 자원, 원료를 파악해서 장단기 수급 대책을 마련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말은 쉽죠. 그러니까 박 PD 얘기처럼 말은 쉽죠. 지금 대통령 되셨잖아요.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을까요? 아유,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다는 국민이 하고 싶은 소리입니다. 이태원 참사 때 국가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럼 뭐 민감한 문제를 떠나서 이 경제적인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소수 풍기 현상만 두고 보더라도 이건 진짜 국가가 있는지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의심이 들 정도예요. 왜냐면요. 일단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던 2021년 이때 차량용 요소수 중국 비중이요. 우리나라에서 71.2%나 됐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 수출 규제를 하자 우리나라에서 요소수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처럼 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부는 빠르게 수입 다변을 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이 되니까 우리나라의 차량용 요소수 중국산 비중이 66.5%. 뭐 많이는 아니지만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 상반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나서 정부의 컨트롤 타워 설치, 그리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희귀 자원이나 원료, 이거 장단기 수급 대책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그 이후 올 상반기 국내 차량용 요소수 중국산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한 50%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2022년에도 66.5%니까 그래도 50%대까지 떨어져야 어느 정도 그래도 약속을 지켜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요소수 대란이 났었을 때 71.2%인데 70%도 훌쩍 넘어요. 무려 89.3%. 90%에 육박합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탈중국을 그렇게 외치더니 왜 요소수는 오히려 중국에 종속되고 있습니까? 너무나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찾아봤어요. 중국산 비중이 늘어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요소수 대란이 터진 뒤 정부는 수입산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앞서 얘기처럼 60%까지 내려갔잖아요. 이 내려간 그 공백을 어디서 채웠느냐? 베트남과 카타르. 여기서 8.8%씩 들여왔고요. 인도네시아에서도 7.3%의 차량용 요소수를 들여왔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가 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만든 요소 수입 지금 제로라고 해요. 제로. 그러면서 다시 중국산 요소가 수입 물량에서 90%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인도네시아, 베트남 여기서 들여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남아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산, 베트남산 요소의 품질이요, 중국산에 비해 너무 크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쓸 게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가격 경쟁력을 고려할 때 중국산 요소는 지금 현재 스코어 대체 불가다. 이게 업계의 중론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탈중국을 하고 싶지만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다른 데에서 요소수를 수입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수입해보니까 이게 품질이 떨어져서 쓸 수가 없다.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소수만 이러고 있을까? 혹시 이런 통계 보셨나요? 전 세계 첨단 산업, 뭐 반도체 같은 아니면 배터리 같은 이 첨단 산업에 쓰이는 핵심 원자재 보통 51종 정도를 꼽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세계 점유율 1위 여기에 올라 있는 중국 원자재가 몇 개나 될까요?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꽤 많아도 그래도 중국이 아무리 많아봤자 한 20개? 보통 이런 정도 생각하실 거예요. 51개 가운데 20개만 해도 거의 절반, 40%에 가깝잖아요. 근데 아이고 통계를 보니까요 33종, 50%를 훨씬 넘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차세대 전력 반도체와 OLED 아시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TV 같은 거기에 디스플레이에 쓰는, 그리고 마이크로 LED,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죠. 이런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갈륨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공정용 가스 소재로 활용되는 게르마늄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를 만드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 이거 없으면 못 만든대요. 흑연. 이런 원자재들도 중국이 세계 점유율 1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원자재 중국에서 수출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산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 그리고 반도체 이런 것들 아예 만들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산업을 멈출 수 있다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높으면 한 90%, 낮으면 한 70%이 정도 되는데, 더 두려운 것은요, 테르뷴, 디스프로슘, 에르뷴, 루테뷴, 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원자재도 핵심 원자재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런 것 등 무려 10종은요 중국이요 전 세계 점유율 이게 90%도 아니고요 95%도 아니고요 무려 100%. 중국 아니면 이 원자재가 남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핵심 원자재 중에 10개가 중국이 점유율이 100%예요. 네. 뭐 테르뷴, 갈륨으로 끝말잇기 하면 백전백승이군요.
하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수입선 다변화 가능이나 할까요?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대처를 하고 있을까? 이런 자료가 공개된 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 공개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윤석열 정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어떤 대처를 해왔을까 봤더니요. 지금 당장 우리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히토류, 갈륨 이런 13종류 희귀 귀금속 비축량을 봤더니만요. 기존 정부 목표가 100일분 정도는 우리가 비축해놔야 된다. 석유처럼 말이죠.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 산업이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겨우 42.1일. 이 정도밖에 쓸 거밖에 비축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100일치는 비축을 해놔야 된다고 하는데 50일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국이 이들 품목 수출 통제에 나선다며 지금 차량용 요소수 대란은 진짜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더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후보 시절 목소리를 높였던 외교적 노력 지금이라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요소수 풍기 현상 지금 현실화될 조짐이고 나머지 희귀금속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이런 원자재들도 지금 간당간당하잖아요. 선제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이 선제적으로 대중국 특사단을 파견해서 이런 데 문제가 없도록 미리 손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요. 현 정부의 움직임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뭐 탈출, 독립 이런 걸 하려면 스스로가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 하는 거 보면 능력은 없는데 탈출을 하고 싶다. 이는 초등학생이 부모품 떠나서 나 혼자 독립하고 싶다.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니 국민들은 물론 지금 기업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공장 멈추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들은 벌써 정부 못 믿고 자체적으로 요소수 필요한 기업들은 요소수를 자체적으로 지금 쟁여두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써야 될 원자재도 스스로 쟁여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각자 도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각자 도생을 해야 될까요? 국민들과 기업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예. 한 3년 정도 각자 도생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년 너무 깁니다. 이러다가 진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걱정스러워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